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그러니까 노인부양비하고 노령화지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노령화지수는 유소년분의 우리가 노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냈지만 요즘엔 다 알려주니까 미리 이제 기본적으로 노인부양비하고 그 다음에 유소년부양비 정도는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노년부양비가 나옵니다. 노년부양비가 나오죠. 몇 년이냐면 2000년, 그 다음 2010년. 그러면 우리가 10.1이란 얘기는 10점 그냥 10 해도 돼요. 뭐 10.3, 10점 뭐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수치를 보면 0.1이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1이면 청장년층이 100일 때 1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10명. 그러면 여기가 노년이니까 노인이 10명일 때 청장년층 100명이다. 얘기죠. 그 다음에 노령화지수 우리가 유소년 인구분의 그게 33.0이래요. 즉 33%. 우리가 33%는 뭘 뜻하는 거예요? 33%. 3분의 1. 그러면 이건 3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소년이 3일 때 노인이 1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시면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유소년 인구는 노인 인구는 청장년층 인구를 100명으로 놓으면 노인은 몇 명? 10명이고 노인이 10명이라는 얘기는 유소년 인구가 몇 명이라고? 노인 인구가 10명일 때 유소년 인구는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1이잖아. 1일 때 얘가 3이잖아. 3일 때 1이고 여기가 그러면 30명이 되죠. 총 인구는 몇이 되는 거예요? 1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140명 정도.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서 15란 얘기는 100명일 때 15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노인, 이게 청장년층. 그 다음에 66.3%란 얘기는 거의 3분의 2란 얘기예요. 3분의 그러면 유소년 인구가 3일 때 노인 인구는 2다. 그러면 지금 이걸 따져보면 청장년층 인구 100명일 때 노인 인구는 15명이고 우리가 유소년 인구는 노인 인구가 15명이면 얘는 뭐예요? 2대 3이자. 15명이면 얘는 뭐예요? 15이 2고 3은 뭐야? 한 22 정도 되겠죠. 22. 15가 2라고. 그러면 1은 몇이야? 7.5겠지. 그러면 3이잖아. 7.5 곱하기 3은 22.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22. 그러면 뭐야? 다 더하면 대략 한 137 정도. 그럼 선생님, 이 숫자 같나? 모르지 그거야. 둘 다 만약에 인구수가 지금 청장년층 인구수가 같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모르지 그거. 인구 변화가 없나요? 인구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청장년층 인구는 모르잖아. 청장년층 인구가 그대로다 그러면 가능하지. 서로 비교가. 자, 1번 노년부양비 틀렸죠? 2번 노령화지수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노인인구는 유소년인구의 3분의 2이다. 2000년에 노인인구 유소년의 3분의 2 이하 당연하죠. 2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4번 2010년 유소년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2이다. 유소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청장년층 생산 가능 인구 3분의 1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사회의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사회 특징. 자, 보시면 우리가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디지털 기계 나오면서 빅데이터 나오고
그러면서 고객들의 서비스, 이런 뭐 안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부정 방지 시스템 도입되면서 고객 피해를 줄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 업계 반응은 대부분이 긍정적이지만 자율적인 활용에 앞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자, 이런 컴퓨터라든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설비들, 기술이 발전했지만 위험성도 있다. 일단 위험성도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냐, 일단 문화지체 정도의 문제점도 깔고 갈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빅데이터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이 실적을 올리고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의 비중이 중요해졌고, 이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됐고, 그 다음에 특정 집단에서 통제, 감시 가능성이 발생했죠. 그래서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만든 거예요. 미리미리 알기 위해서. 그래서 대응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니들이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1번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이해하는 관점. 첫 번째, 거쳐서 변동해서 이렇게 간다.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로 간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방향에 따라서 진화한다. 그 다음에 쇠퇴하기도 한다. 순환한다. 변동과 발전을 동일시하는 건 진화론, 근대화론. 사회 모습은 고정불변하다. 둘 다 아니죠. 그 다음에 과거의 사회 변동보다 미래 변동을 설명하는데 미래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거나 또는 미래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런 말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좀 적응해야죠. 앞으로 뭐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문제를 문제풀이를 몇천 개를 할 테니까 그러다 보면 다 적응을 하게 되죠. 문제 걱정스 중요한 거 그렇게 풀면서도 내가 반드시 알고 있는 핵심 개념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문제 풀면서 연결돼서 확장되는 거니까. 답은 진화론이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간대요. 이것은 진화론. 근대화론 얘기합니다. 근대화론. 진화론, 근대화는 그냥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은 거. 자, 그러면 순환 아니죠. 진화론, 근대화론이니까 진화론 쪽 관점이고, 대안적 모델, 근대화 이론의 대안적 모델이 아니고 근대화론이죠. 그냥 근대화론. 그 다음에 국제관계를 중심과 주변부로 본 건 순환론, 종속이론이고 종속이론. 낙후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전통이다. 전통. 정답은 4번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9번입니다. A는 쌍방향 매체 이용이 일상화 정도는 아니래요. 그럼 산업사회 일상화 정도가 됐대. 정보화 사회죠. 그러면 가에 B가 예예요. 정보화가 예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가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제조업은 산업사회 높으니까.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아니요. 다품종 소량 정보화 이해 산업화 아니요. AN 도시화가 확산. A에서는 산업사회에서는 도시화가 확산되죠. 도시화 몰려 도시로. 정보가 되면 이제 재택근무도 가능해지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좀 더 흩어질 수도 있죠. 교외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창의성이 중시되는 거 정보화. 일터의 통합 정도가 더 높아진 것도 정보화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변동을 마무리하고 뒤에 420페이지 세계화는 이제 세계화는 별거 우리가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문화로 보면 세계화가 좋은 거냐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우리가 전파가 되고 접촉하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강대국이라든지 이런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모습들 때문에 획일화될 수도 있어서 안 좋고, 그래서 그거는 문화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국제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우리가 사회 수업을 봤어요. 사회 수업. 그래서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이제 법과 정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 외워야 될 것들. 자, 뭐 이런 것들이죠. 법과 정치에서 뭐 날짜, 뭐 며칠 이런 거 많잖아. 법률, 자,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언제 법률이 확정된다고 했어요? 아씨, 저번 주까지 알았는데, 뭐, 이는, 우리가, 이거 몇 번 문제 풀고 뭐 한두 번 이렇게 듣고 나면,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잘 안 외우잖아. 뭐, 복잡한 거. 더 복잡한 것들. 그리고 법과 정치는, 이제, 들을 땐 쉬운데, 문제 풀 때 이게 적용해야 되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 뭐, 그 다음에, 뭐, 돈. 사실 이런 것들 알죠? 뭐냐? 이런 것들. 연소자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어요? 몇 시간? 알고 있었는데, 아쉽네. 아쉽네. 일주일에 몇 시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겠죠. 알겠지. 뭐 이게, 왜냐면 세 과목을 합친 거니까. 행정학은 또 대학에서 1년 동안 배우는 건데 그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학설도 많고 내용도 많고. 우리는 간단해. 사실 경제에서 외울 건 뭐밖에 없어요? 경상소득. 생각나요? 생각나? 생각은 나지. 배당금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 배당금. 이제 한 번 더 보면 압니다. 이 표정인데 한 번 더 보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차관은 국제수지 어디에 들어가요? 국제수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외울 게 없어. 경제선 그거 외에 그게 다예요, 사실. 그게 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서 볼 수 있어. 그거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수요 증가 원인 중에 뭐 있어? 수요 증가 원인. 말하라고 못하지만 내가 얘기하면, 자, 기술 개발. 수요 증가의 원인이에요? 감소의 원인이에요? 기술 개발. 수요 증가의 원인이에요? 장난해요, 지금? 공급 증가의 원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다니까. 이거는 보면 아는데,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될 것들은 좀 이해하면서 외우시면 좀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제대로, 한 단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원도 있는데,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가질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이, 이거 너무 어렵다. 라는 부분이 한두 개 있어. 어차피 그거는 여러분 가서 한 문제 95점 맞아도 돼. 하나 틀려도 돼. 실질 GDP? 환율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 틀리면 되지. 나머지 맞추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다 보면, 그것도 하다 보면, 이제 쭉 작년도 또 마찬가지고, 7월부터 하시던 분들 중에 보면 꾸준히 하시는 분, 실질 GDP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냥 너무 어려우면 틀리지만, 나중에 기출문제 틀린 사람 없어요. 그냥 실수로 다 아는데, 실수로 한두 개 틀리는 거야, 한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달 알고 다 맞추면, 그럼 내가 있을 필요도 없지. 학원도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공무원 시험 보면 안 되죠. 또 다른 시험을 봐야죠. 두 달만 다 끝났어, 이러면. 당연히 안 되지. 남들, 정말 좋은 대학교,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 세 과목을 한 방에 두 달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수준이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반복하다 보면, 이거구나. 그리고 두 달을 하고 한 번 더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다져놓고 문제풀이 가야지. 그것마저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 가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지면 본인도 답답해져. 여러분들 한 두 달 정도 문제풀이 가면 10문제 나오면 한 8문제 맞춰요. 8문제 맞춘다. 7, 8문제 맞춘다고 문제풀이 가면. 기출문제는. 근데 기출문제는 다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다 맞춰야지. 빨리. 15분에. 그래서 단원별에서 연습하고 가다 보면 충분히 속도도 늘고, 그 다음에 작년에 7월, 6월 이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찾아온 사람, 확정된 사람 이제 3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나중에 다 한단 말이에요. 꾸준히 이제 했었고, 문제도 충분히 많이 풀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개념은 기본을 다지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점수를 높이는 것은 문제 풀어보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접하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개념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근데 나머지 다음 주에 좀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갖고 계획 잘 세우셔서 좀 내년에 좀 좋은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간 테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